반갑습니다. 고득점으로 화학 단순 끝내기 임다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니테이트 2008학년도 4회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4회 시험 문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14문항으로 출제가 됐고요. 전체적인 난이도는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중간중간에 제법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는데, 그 난이도가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계산이 복잡하다던가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주로 물어보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고체 용해도라던가 혹은 전기화학에서의 주 개념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실험에 관련된 내용들은 좀 더 본격적으로 화학 실험에 관련된 내용들을 밑바탕으로 출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회 같은 경우는 전체 문항이 다 꽤 괜찮게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개념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데 많은 활용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하나씩 문제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주기율표의 2에서 4주기 원소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제시된 원소의 바닥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보편적인 문제들의 여러분들이 주기적 경향성이라고 한다면 2에서 3주기 정도를 보통 보게 되죠. 4주기는 실제로는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는 대로 4주기는 주기적 성질이 좀 맞지가 않죠. 디오르타의 전자가 채워지기 때문에 그럴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과 같이 4주기 원소의 일부를 같이 나타냈다라고 했을 때는 그 4주기 원소들은 주기적 경향성이 아니라 전자 배치에 관련된 부분을 묻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염두를 해두자라고 하는 거예요. 2에서 3주기는 주기적 경향성이 되겠지만 4주기는 주기적 경향성이 아니라 걱정하지 말고 항상 전자 배치에 관련된 부분이 출제가 될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 같이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고요. 문제 선택지 하나씩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서는 이온 반지름에 대한 질문을 주고 있고요. 소듐 양이온과 F- 음이온에 대한 서로의 비교를 가지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그 질문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전자 배치냐라고 하는 기준이 중요하겠죠. 그 부분들은 바로 등이온에 해당되는, 즉 등전자 전자 배치를 가지고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등전자 배치, 즉 등전자 화학종에 대해서만 비교로 물어보는 거지 등전자 화학종이 아닌 경우를 가지고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경우에 우리한테는 지금 누구의 등전자로서 같을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결국 이온 반지름은 어느 경우가 더 크겠니라고 했을 때 바로 양이온보다는 음이온의 반지름이 더 크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유를 같이 기억을 좀 해두자라고 했을 때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전자를 더 하나 얻은 형태와 전자를 잃어버린 형태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양이온이다라고 하게 되는 화학종에서의 우리가 바로, 혹은 음이온이다라고 했을 때 화학종에서의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 라고 했을 때는 바로 유액전하에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유액전하가 누가 더 크기 때문에 양이온이 더 잡아당긴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사이즈는 작아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음이온이 내 사이즈가 크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양이온이 음이온보다 크다라고 했던 거니까 이미 답은 나와버린 셈이 되겠죠. 답은 1번이라고 풀어주시면 되겠고, 2번, 3번, 4번, 5번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정도로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2번에서 1차 이온 에너지를 비교를 했을 때 마그네슘이 포타슘보다 큰 거니? 라고 질문 주고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크게 어렵진 않은데요. 뭐냐면 같은 주기부터 먼저 비교를 하든 같은 족에서 먼저 비교를 하든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우리한테 비교를 물어보고 있는 건 1족과 2족을 가지고 질문 주고 있고 3주기와 4주기를 가지고 질문 주고 있기 때문에 비교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같은 주기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러면 1차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는 어때요? 그러면 같은 주기에서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1족에 있었던 소듐보다는 2족에 있는 같은 주기의 마그네슘이 더 이온 에너지가 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같은 족에서는 더 아래쪽에 있는 4주기에 있는 포타슘이 우리가 바로 이온에너지가 더 작을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다음같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들은 없을 거예요. 이런 이유들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크게 어렵진 않죠. 일단 포타슘과 소듐에 대한 부분은 거리를 가지고 얘기해 주면 되죠. 거리가 더 짧아지기 때문에 이온 에너지가 더 클 수밖에 없겠고,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즉 같은 주기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액 전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던 거죠.
3번에서는 원자과 전자 유액 전하를 가지고 서로 비교로 물어봤는데 플로린과 리튬에 대한 것으로 비교로 물어봤어요. 같은 주기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바로 유액 전하를 비교로 물어본다면 그러면 유액 전하는 누가 더 크겠어요? 당연히 리튬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플로린의 경우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자 번호가 크면 클수록 유액 전하 증가한다라고 했던 부분들 같이 기억 떠올려 두시면 되겠고 4번에서 홀전자수를 가지고 물어봤는데 이건 전자 배치에 관련된 부분을 질문 주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거죠. 망간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25번이에요. 그리고 철 같은 경우 원자 번호가 26번인 거죠. 물론 이거 여러분들이 앞에서 시험지 앞 페이지에 있었던 주기율표를 가서 찾고 난 다음에 보셔도 좋겠지만 어차피 우리는 전이금속 착화물에 관련된 내용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망간이나 철이 원자 번호 몇 번인지 몇 쪽인지 정도는 같이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 원자 번호는 기억을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적어도 우리가 망간이 7쪽이고요. 그리고 철이 8쪽인 거는 기억은 해두실 필요는 있어요. 이거는 꽤 중요해요. 그래서 7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 말은 바로 4s 오비탈의 전자가 2개 그리고 3d 오비탈의 전자가 5개 있어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8쪽이라는 얘기는 바깥쪽에 있는 4s 오비탈부터 전자가 먼저 채워지기 때문에 3d 오비탈의 전자수가 6개까지 채워져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홀전자 개수를 따져주게 된다면 홀전자 개수는 3d 오비탈의 전자수가 5개 그리고 3d 오비탈의 전자수가 6개가 된다는 건 하나가 짝을 짓기 때문에 홀전자 개수가 4개로 줄어들어 있는 걸 보여주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홀전자 개수는 망간이 철보다 많다라고 하는 건 맞는 말. 5번에서는 구리의 전자 배치를 가지고 물어봤었는데 이건 예외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우리는 크롬하고 마찬가지잖아요. 크롬에 대한 것도 우리가 전자 배치상 특이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크롬은 마찬가지로 3주기까지 알곤까지는 전자 배치가 다 꽉 채워지는 건 맞는데 그 다음에는 전자 배치상 우리가 4s 오비탈의 전자가 모두 다 채워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전자가 3d 오비탈에 채워져서 4개로 채워지는 형태가 아니라 바로 4s 오비탈의 전자가 하나만 채워지고 3d 오비탈에는 나머지 전자 5개가 채워지게 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외적인 전자 배치에 해당되는 건 이 두 가지, 크롬과 구리 두 가지가 있는 거니까 같이 기억을 당부를 드리는 거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시 시험제로 나오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4주기 원소들 가운데서 홀전자수가 가장 많은 전자 배치를 갖고 있는 것은 이라고 한다면 앞서서의 망간과 같이 홀전자수 5개라고 얘기해주면 안 되고요. 크롬과 같이 4s 오비탈 전자 1개, 3d 오비탈 전자 5개로 홀전자수가 6개로 가장 많은 건 크롬이다라고 찾아가실 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1번 문제는 쉽게 답은 1번이었었고요. 여러분들이 주기적 경향성에서 2, 3주기는 경향성, 주기성, 그리고 4주기는 전자 배치에 관련된 것이 출제될 거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은 좀 고정을 시켜 놓도록 하시고요. 그래야지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테니까. 자, 우리는 이제 2번으로 문제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황화수소로부터 황산이 만들어지는 일련의 화학 반응시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2개 H2S가 3개 오토랑 반응해서 2개 SO2, 그리고 2개의 물 분자가 만들어지고 그 2개 SO2가 다시 산소랑 반응을 해서 SO3가 만들어지고 다시 한번 물과 반응을 하게 되는 걸 통해서 H2SO4가 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런 일련의 반응에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묻는가라고 해서 봤더니 실은 그렇지는 않네요. 아래쪽에는 이 관련된 반응들에 대해서 주어지는 각각의 화학종들의 구조를 물어보고 있었어요. 훨씬 더 간단하게 문제를 좀 풀어갈 수가 있겠네요. 1번에서 SO2의 구조를 가지고 물어보고 있었는데 항상 분자 구조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체수를 가지고 푸는 거다라고 당부를 드렸죠. 자, SO2에 해당되는 분자 구조를 풀기 위해서는 황은 중심 원자가 되겠죠. 전김수가 낮으니까요. 원자가 전자수가 6개짜리고요. 양쪽에 산소가 2개가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입체수가 2개가 되겠죠. 따라서 본딩 표수가 2개가 돼주겠고 남은 전자, 즉 6개 중에서 전자를 2개씩 2번 갖다 쓴 거잖아요. 이중결합으로 각각 2번씩 갖다 쓴 거고요. 그럼 남은 전자는 2개가 남겠고 따라서 우리는 2 플러스 1에 해당이 돼주는 입체수를 갖는 거니까 구분형은 맞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답은 바로 1번이네요. 너무 쉽게 풀리는데요. SO3는 삼각뿔의 형이다 라고 했는데 삼각뿔은 안 되겠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지만 입체수를 계산해 주게 되면 주변에 산소 원자수가 3개가 본딩 표수, 남은 롬표가 없는 거죠. 따라서 3 플러스 제로가 되기 때문에 그 기하 구조는 우리는 평면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야 되겠죠. 평삼이라고 해두도록 할게요. 줄여서. 3번 H2S에서 황은 sp2 혼성 오비탈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sp2 혼성 오비탈을 만들 수는 없겠죠. 왜냐면
입체수를 가지고 판단해주면 사실 H2S는 H2O하고 똑같다라고 봐도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바로 본딩 표수가 2개, 그 롬표가 2개. 따라서 흔히 우리가 구분형이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입체수 합이 4다라고 하는 사실은 중심 원자가 바로 원자과 전자들을 가지고 결합을 하고 롬표들과의 배치를 통해서 혼소 오비탈은 어떤 방향으로 가져야 되겠니라고 하면 4개 방향, 즉 S 1개 우리가 바로 P 3개로부터 4개 방향으로 혼성화된 오비탈을 만들어줘야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입체수 합이 곧 바로 혼성이 되는 오비탈 수의 합과 같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 더듬어 두도록 하시고요. 4번에서는 H2SO4에서는 황은 sp3d2 혼성 오비탈을 만든다라고 했는데 이 말도 틀린 말이죠. 왜냐면 H2SO4는 우리가 입체수 합이 바로 4 플러스 0잖아요. 산소 2개하고는 우리가 이중결합으로 OH 각각과는 단일결합으로 따라서 그 덕분에 우리가 4 플러스 0에 우리가 입체수를 갖게 되겠고요. 덕분에 우리는 혼소 오비탈은 그러면 입체수 합이 4가 되는 거니까 sp3 혼성이 돼주겠죠. 따라서 sp3d2도 틀렸고 sp2도 여기서 틀렸고요. 자, 마지막 5번에서는 H2SO4에서 황과 산소의 결합 길이는 모두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서서 언급을 드렸지만 분자 구조를 다시 한 번만 그려보자라고 한다면 산소는 우리가 이중결합으로 직접 결합이 되는 게 2개가 있겠고 그리고 나머지 OH기는 각각이 단일결합으로 다음같이 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일결합과 이중결합이 있으니까 모두 같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풀어주면 되겠네요. 워낙 간단했던 문제였는데 나머지까지 같이 한 번 더 확인해 봤었고요. 우리는 이제 3번 문제로 이어가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절대온도 T0에서 밀폐된 용기 속에 같은 몰수로 들어있는 이상기체 A와 B의 속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속도 분포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어떤 생각이 필요하겠어요? 속도 분포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한테 운동론에 대한 내용들을 질문으로 물어보고자 하는 거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VRMS는 제곱평균 제곱근 속도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을 풀어서 얘기해 줬지만 사실 뭐 그런 내용들은 우리한테 딱히 그렇게까지 의미 있게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A하고 B라고 했었던 두 종류의 우리가 바로 이상기체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정리로 써볼 필요가 있긴 하겠죠. 자, 간단하게 정리를 좀 써보면서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할 건데 아래쪽에 보니까 우리한테는 각각 제곱평균, 제곱근 속력 우리가 바로 VRMS라고 얘기를 했었던 그 속력이 A는 300이고 B는 600으로 주어져 있었어요. 운동론에 관련된 내용도 정리가 좀 필요하겠지만 온도와 T0에서 같은 용기 속에 같은 몰수로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쭉 상태론적인 부분들까지도 정리로 어떻게 써놓고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한테는 A, B 두 가지 화학종이 주어져 있었어요. 그럼 A, B 두 가지 화학종에 대해서 그러면 문제에 주어져 있는 말의 표현들을 가지고 정리로 먼저 좀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위아래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문제에서 일단은 말로 써준 부분들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우리한테는 같은 몰수로 들어있다라고 했어요. 몰수는 말 그대로 1대1이 돼주겠죠. 그리고 같은 용기 속에 들어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었어요. 그럼 같은 부피 조건이 돼주겠죠. 부피도 그러면 같은 부피니까 그냥 1대1이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온도도 같은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었죠. 온도에 대한 부분도 둘 다 T0로 같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온도는 아래쪽으로 잠깐 좀 빼놓도록 할게요. 운동론에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는 VRMS가 있었으니까 운동론과 온도는 절대적으로 좀 중요한 관계잖아요. 계속 연관되는 거니까. 둘 다 동일한 온도 T0에 들어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어때요? 위에 말로 주어져 있었던 두 줄을 정리해서 써놓고 나서 보니까 부피도 몰수도 온도도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 말은 최소한 적어도 우리한테 말로 주진 않았었지만 그러면 적어도 물어본다라고 했을 때 압력도 서로 동일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VRMS, 속도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VRMS는 우리가 바로 루트민 스퀘어의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제곱 평균 제곱근 속력이다라고 했던 것. 그러면 그 VRMS에 해당되는 부분은 결국은 평균 속력에 해당되는 것을 뜻하는 게 되겠고요. 그 평균 속력이 300과 600으로 주어져 있었으니까 비율로서 보자라고 한다면 그 비율은 1대 우리가 바로 2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둘에 대한 차이가 나는 이유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평균 속력에 대한 변수관계, 즉 VRMS의 변수관계로부터 우리가 떠올려보면 되겠죠. 그 변수관계라고 하는 것들은 뭐가 있겠어요? 바로 비례가 되는 건데 무엇의 비례가 되겠고 루트에 우리가 바로 온도의 비례가 된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루트의 몰 질량, 분자량의 반비례가 된다라고 했던 건데
양쪽이 서로 동일했던 건 온도가 T0로 동일하다라고 했던 거니까 몰 질량에서만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또 한 가지 정도는 일단은 써놓고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몰 질량에 대한 부분은 어떻더라? 그럼 루트를 씌워준 결과가, 그것도 반비례가 된 결과가 1대2가 됐던 거니까 서로의 비례 관계를 반비례로 서로 반대쪽으로 옮겨주고요. 그 루트를 씌워준 결과가 1대2가 된 거니까 거기에 역으로 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몰 질량에 대한 부분은 2의 제곱 대 우리가 반비례가 되는 거니까 반대로 1의 제곱 정도로 써놓고 문제를 바로 풀어가면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요게 여러분들한테 기체 상태로 문제를 푸는 가장 확실한 문제풀이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상태론적인 정보들, 말로 주어져 있는 것들 쭉 같이 확인해주고 나머지 차이가 나는 변수 관계들만 다시 한번 확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1번부터 하나씩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번에서는 분자량은 A가 B의 4배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었는데 맞네요. A가 B의 4배이다. 네, 1번도 맞는 말이 돼주고 있고요. 2번에서는 그러면 평균운동 에너지는 B가 A의 2배가 되는 거니? 라고 했는데 이 말은 틀리게 되겠죠. 왜냐면 우리한테는 바로 평균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온도가 되겠죠. 그래서 평균운동 에너지는 오로지 온도에만 비례가 되더라 라고 했던 거니까 온도가 서로 같기 때문에 누가 누구의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A하고 B는 서로 같다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죠. 온도를 2배로 높여주게 되면 3번에서는 VRMS가 2배로 올라갈 거니? 라고 했는데 네, VRMS가 2배로 올라갈 수는 없는 거겠죠. 루트에 비례가 되는 거니까 만약에 2배로 높여주고 싶다면 그럼 속도를 2배로 높여주고 싶다면 온도를 4배로 바꿔주는 게 필요하겠죠. 따라서 3번도 틀렸고요. 4번에서는 용기에 미세한 구멍을 낼 경우에 기체 분출 속도는 바로 B가 A의 4배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분출 속력에 대한 질문을 주고 있어요. 분출 속력에 대한 부분은 이어서 여기다가 다시 한번 표기를 좀 같이 가져가 보자 라고 해보면 분출 속력에 대한 변수는 뭐가 있겠어요? 분출 속력은 우리한테 필요했던 정보들은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우리가 바로 분출되는 입자 수가 돼요. 그렇죠? 구멍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단위 시간당 분출되는 입자 수가 되는 건데 입자 수가 분출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말은 뭐가 될까요? 구멍을 통해서 우리가 빠져나가는 입자의 수라고 하는 건 그 용기 안에 들어있는 부피당 몰수의 비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그 용기 안에 입자 수가 많을수록 그만큼 더 많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테니까요. 따라서 덕분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인 우리가 평균적인 속력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에도 농도에도 비례가 되더라. 부피분의 몰수에도 비례가 되더라. 물론 여기다가 당연히 구멍의 사이즈도 에어리어라고 하게 되는 건 구멍 면적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보편적으로 구멍 면적은 변수로 아예 주지를 않죠. 그래서 문제에서도 보면 미세한 구멍이 누가 더 클 거냐 이런 얘기들은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같은 조건에서 보게 되면 이라고 하는 게 되겠고 온도도 같은 조건이었었고 그리고 부피분의 몰수라고 하는 건 어때요? 부피도 이미 같았었고 몰수도 이미 같다라고 하는 것이 조건에 나와 있었던 얘기였고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여기서 우리한테 위에서 평균 속력에 대한 변수 관계랑 전혀 다를 바가 없더라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따라서 우리가 바로 평균 속력이 1대2의 비율로 B가 A의 2배였던 거니까 A의 4배다라고 했던 4번도 틀리는 게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4번도 틀렸고 5번에서는 일정 온도에서 용기의 부피를 2배로 증가를 시키면 VRMS는 2배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지만 평균 속력에 대한 변수 안에는 온도하고 몰 질량만 들어있는 거지 여기에는 어떤 게 없더라? 바로 부피라고 하는 변수는 들어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같이 부피를 2배로 증가시킨다라고 해서 2배로 증가되는 것은 아니다. 그대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답은 1번이다 라고 풀으시면 되겠네요. 어때요? 뭐 기체 문제라고 해서 딱히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죠? 3번의 문제는 1번이었었고요. 정리해서 푸는 방법, 요령 같은 것들 다시 한번 숙지해 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어서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는 그림과는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 물질 A의 포화수용액, 포화수용액이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가 등장을 하죠. 다시 한번, 그리고 물질 B의 포화수용액. 그림을 같이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그림가에 가서 보니까 고체상인 A가 그리고 고체상인 B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결국은 바로 우리한테 고체 B가 녹게 되는 용해되는 속도하고 거꾸로 고체 B로 석출되는 속도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포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의미로 그림에서 직접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런 수용액들이 온도 T0에서 평형을 이루고 있대요. 온도는 대단히 중요하죠.
보통 이런 고체상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 보통 용해도가 증가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포화가 될 수 있는 그 농도라고 하는 것들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혹은 뭐 낮아질 수도 있기도 할 텐데 대체로 높아지니까 온도가 변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온도 T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 평형이라고 하는 말로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어요.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포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자, 반토막은 물만 선택적으로 투과 가능하고 그리고 H1과 H2는 평형에 도달했을 때 수면의 높이 차이다. 즉 온도 T0일 때 지금 평형에 도달해 있을 때의 높이 차를 H1과 H2라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림 나는 물에 대한 A하고 B의 용해도를 나타낸 것으로 B는 용해도는 온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라고 다시 한번 재차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세하게라도 증가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B의 용해도는 온도에 무관하게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네요. 즉 포화된 바로 B의 농도라고 하는 부분은 동일하구나라고 하는 걸 얘기해주고 있고요. 재밌게도 온도가 우리한테는 T0일 때 서로가 같은 용해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교점을 지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말은 왜 중요하겠니라고 하면 처음 문제 조건에서 물어볼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왼쪽과 오른쪽에서의 포화가 된 농도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동일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동일한데 그때 높이차 H1과 H2만큼의 높이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섬투압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겠죠. 즉 농도가 높은 쪽과 농도가 낮은 쪽인 가운데 있는 물을 경계로 두고 보게 되면 반토막을 사이에 두고 순수한 용매인 물은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저농도가 돼주는 물에서 고농도가 돼주는 A수용액 혹은 B수용액 쪽으로 용매인 물이 이동을 해줘서 덕분에 다음과 같은 삼투 평형 상태에 도달해 있구나라고 하는 걸 그림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즉 위의 문제에서 세 번째 줄에 있었던 그 평형이라고 했던 말의 의미가 어떤 걸 뜻하겠니? 라고 하는 건데 이 평형이라고 했던 말의 의미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삼투 평형을 뜻하는 게 되고요. 삼투 평형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삼투압을 측정으로 나타내 줄 수 있잖아요. 왜냐면 그 삼투압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몰농도차 곱하기 RT로도 쓸 수도 있겠지만 이건 실은 높이차가 0이 되도록 우리가 웹에서 눌러준 걸 가지고 농도차만큼의 압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처럼 높이차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도 우리가 쓸 수가 있죠. 바로 밀도 곱하기 우리가 바로 중력 가속도 곱하기 그리고 높이차로부터도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양쪽에 우리가 바로 농도차라고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즉 평형에 도달해 있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얘기했던 이 농도차라고 했던 부분은 온도와 T0에서 서로 동일하다라고 했던 거니까 그럼 양쪽의 섬투압이 동일하다가 되겠고요. 그 말은 적어도 양쪽에 밀도까지도 같다라고 한다면 높이차까지도 같다라고 말해줄 수가 있을 텐데 아래쪽에 문제 단서된 조건으로 가서 보니까 뭐라고 더 추가적으로 주어져 있니라고 하면 단 수용액과 물의 밀도는 서로 같고요. 그리고 온도에 따른 밀도 변화는 없고요. 그리고 고체형은 충분해서 두 수용액의 포화 상태가 항상 유지가 된다라고 가정한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즉 이 말에서부터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건 이 문제에서 일단 변수가 안 되는 건 어차피 중력 가속도가 되는 G값은 상수가 되겠고요. 밀도도 양쪽이 계속 같을 거니까 이것도 상수가 되겠고요. 그럼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높이차로서 연결이 되는 건데 이 높이차가 애초에 처음에 제시가 되어 있었던 삼투 평형 상태라고 했던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었겠니? 라고 하면 양쪽의 높이차가 일단은 처음에 동일한 평형 상태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한 걸 보여주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도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일단은 먼저 우리가 조건에 대한 즉 문제 조건에서의 정보들을 가지고 먼저 판단해 줄 수 있어야 되겠고요. 이런 자료 해석을 가지고 밑에 질문에서 어떤 것들이 추가적으로 묻게 되는지 이젠 선택지 가서 확인해보고 문제를 풀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기업 반선의 온도를 올려주면 H1은 증가를 하는 거니?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미 위에서 가장 중요했던 삼투압에 해당되는 공식을 작성하기도 했고요. 또한 오른쪽에 나의 그래프로부터도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지만 현재 온도가 T0로부터 온도를 증가를 시켜주게 되면 그러면 A라고 했던 물질의 바로 용해도라고 하는 것은 증가를 하게 돼 있어요. 용해도가 증가를 한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생각해 보면 그러면 삼투압에 대한 부분의 변수가 되어줄 수 있는 건 두 가지. 몰농도 차라고 했던 것과 바로 온도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다음같이 온도를 증가를 시켜주게 되면 그러면 그뿐만 아니라 그 덕분에 같이 누구도 증가를 해줘서 바로 농도차라고 하는 것, 즉 용해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몰농도차도 증가를 하게 되고 그 덕분에 우리는 그러면 높이차로 연결하게 되는
밀도하고 중력 가속도하고 우리가 높이차로 보게 됐을 때 그 H1에 대한 부분은 온도 증가에 따라서 우리가 높이차가 증가되는 것도 있겠지만 바로 용해도가 증가되어서 같이 더 많은 증가를 보이기도 하겠구나라고 하는 게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증가한다라고 했던 부분은 당연히 맞는 말이 되어주겠고요. 이렇게까지 두 가지로 다 구별해가지고 강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닐모 같은 질문 때문에 그래요. 온도를 올려주게 되면 H2는 그럼 대신 변화가 없을 거냐라고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틀린 거죠. 왜냐하면 삼투압을 따져주는 데 있어서 위에서처럼 우리가 A라고 하는 물질에 대한 삼투압뿐만이 아니라 B라고 하는 물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삼투압을 따져줄 때 우리는 몰롱도 차라고 하는 것과 RT 값이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판단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온도를 증가시켜 주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농도차가 그럼 달라질 거냐? 달라지진 않죠. 문제에서 B는 우리가 용해도가 일정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건 변수는 아닌 거죠. 물론 상수 R도 변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온도는 증가를 해준 거니까 그 덕분에 우리가 등식 관계로 쓸 수 있었던 바로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높이차로 봤었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온도 증가가 일어난 것만큼 높이차도 같이 즉 삼투압이 증가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항상 변수 관계들만 잘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이걸 그림으로 넘겨가지고 뭔가 복잡하게 고민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디귿번에 해당되는 건 뭐라고 질문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A 수용에게 압력을 가해도 H2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즉 왼쪽에 있는 A 쪽에 우리가 압력을 가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압력을 가해줘요. 가해주게 되면 물론 반토막을 사이에 두고 왼쪽에서 가운데 쪽에 물이 있는 쪽으로 용매가 이동을 좀 더 하겠죠. 그러면 이 높이가 수면의 높이가 좀 더 올라가기도 할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걸 판단할 것 같으면 직접 썼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문제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변수 관계예요. 항상 우리가 공식으로 최종적인 개념들을 정리를 해놓고 나서 생각해 보게 되면 결국 변수 관계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삼투압이다라고 했던 비용액 쪽에 삼투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겠니라고 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공식 써보게 되는 것 뿐인데요. 자, 왼쪽에서 압력을 높여준다라고 해서 우리가 용해도가 달라질까요? B라고 하는 물질의 용해도는 계속 일정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달라질 이유가 없어요. 상수 R값도 일정한 거니까 이것도 전혀 상관이 없겠고 온도를 바꿔준 것도 아니겠죠. 그 온도를 바꿔준 게 아닌 거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 되겠어요? 삼투압은 바뀌는 게 아닌 거예요. 삼투압이 그대로 있다는 얘기는 이 높이차를 나타내주게 되는 수면의 위치들은 이동이 가능하겠지만 그 위치가 조금 더 높은 쪽으로 이동은 일어날 수도 있긴 하겠죠. H2라는 높이차가 발생하고 있는 그 위치가 좀 더 위쪽으로 이동은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어떤 건 변화가 없겠니라고 하면 밀도도 바뀌는 게 없겠고 중력 가속도도 바뀌는 게 없으니까요. 따라서 당연히 이 H2라고 했었던 높이차도 바뀌는 건 없어야 되겠죠. 따라서 덕분에 우리가 높이차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니까 네, 이 말은 맞는 말이 되겠죠. 그렇죠? 그 위치가 달라진다라고 하면 그 말은 맞겠지만 우리가 높이차가 변하지 않는다. 이 말도 맞는 말인 거죠. 높이차가 갑자기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기업번과 디귿번이 맞는 거니까 답은 5번이라고 표시면 되겠죠. 자, 앞에 1번부터 3번까지 좀 간단했었는데 이 4번 문제는 평형이라는 개념, 그런 것들이 포화라고 했을 때 우리가 평형이라고 했던 개념, 그리고 삼투 평형에 대한 개념,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바로 우리가 공식으로 연결해 줬을 때 개념을 빠르게 적용시켜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자료 해석으로 같이 묶어서 물어보고 있었던 꽤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실수가 있었거나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던 분이라면 다시 한번 문제를 푸시면서 개념을 점검해 두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잘 푸셨던 분들이더라도 매끄럽게 문제를 풀어가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개념에 걸림돌이 있었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 문제 해설을 참고로 들으시고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두시길 좀 당부를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는 이어서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5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PCR5를 진공 상태의 반응 용기에 넣고 가열을 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반응이 평형에 도달하였다라고 주고 있고요. 반응식에 대한 계수님이 다 맞춰져 있는 셈이 되겠네요. 그리고 반응 엔탈피는 0보다 크다라고 하는 흡열 반응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평형에서 반응 용기의 온도는 600켈빈, 압력은 3기압, 그리고 부피는 8.21L이며 CL2 기체 몰 분율은 0.40이었다라고 주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 주어져 있던 정보가 꽤 눈에 띄네요. 비롯한 기체는 모두가 이상기체로 거동을 한다라고 했었고 평형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주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제가 제일 눈에 띄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CL2 기체의 몰 분율이었어요.
이유는 문제에서 분명히 시작을 뭐라고 줬니라고 하면 첫 줄을 눈여겨서 봐두지 않았다면 사실 몰 분율에 대한 부분도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진공 상태로 있었다라고 하는 건 처음에는 PCL5만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몰 분율로 생각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는 몰 분율로 보게 되면 어때요? 몰 분율로 봤을 때는 그러면 해당되는 반응물이 생성물들은 없었던 셈이었었고, 그러면 우리가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됐을 때 어떤 결과에 도달하게 된 거니?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자라고 하면 전체 중에 바로 CL2의 몰 분율은 0.4의 비율만큼 생겨나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미 문제에서도 보여주고 있었지만 온도가 600켈빈이고 부피가 8.21리터로서 온도 부피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 말은 몰수의 비율로서 0.4의 비율만큼 CL2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PCl3도 똑같은 비율만큼 개수비가 똑같은 거니까 0.4의 비율만큼으로 생겨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럼 전체 1에서부터 0.4, 0.4를 빼주게 되면 PCl5는 0.2의 비율만큼으로 남아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이건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우리가 바로 각각의 몰 분율이 돼줄 텐데 우리한테는 이미 또 한 가지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가 바로 압력은 3기압이다라고 주어져 있었어요. 압력이 3기압인 거니까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된 우리는 기체 상들에 대한 압력을 쉽게 구해줄 수가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3기압과 0.1을 곱으로 써주게 되면 반응물은 0.6기압으로 남아있는 것을 떠올려줄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와 마찬가지지만 PCl3는 1.2기압이 돼주겠고 그리고 CL2는 1.2기압이 돼서 평형 상태에 도달을 했구나라고 하는 걸 같이 제시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값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걸 바로 쓸 수 있어야 되겠어요? 평형이기 때문에 항상 평형상수가 제일 중요하죠. KP라고 하게 되면 평형상수를 구해보자라고 하게 되면 반응물분의 생성물로 써주게 되는 거니까 반응물은 0.6이고 생성물은 둘 다 1.2기압이 되는 거니까 1.2 곱하기 1.2. 그러면 위아래 1.2하고 0.2로 나눠주면 2잖아요. 그래서 평형상수 값은 우리가 2.4가 돼주겠고 물론 지금처럼 기체로 우리가 기체 압력으로 구해준 거니까 KP라고 작성해 드린 거고요. 만약에 케이스로 물어본다면 농도로 바꿔가지고만 구해주면 그만일 거예요. 왜냐면 부피도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는 온도도 있고 압력도 있고 부피도 있어요. 그럼 사실 이건 우리가 기체 상태방 정시에 넣어주게 되면 기체 전체의 몰수도 우리가 손쉽게 구해줄 수가 있겠죠. 몰수를 구하는 부분들까지는 일단은 먼저 계산해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기체 토탈에 대한 몰수는 얼마가 될까라고 하는 거죠. 토탈에 대한 몰수라고 한다면 그러면 RT분의 우리가 PV로 계산해주면 되는 거니까 압력하고 우리가 그러면 부피라고 할 수 있는 8.21을 누구 나눠주면 되겠니? 라고 하면 RT값 0.0821 그리고 곱하기 60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전체 해당되는 몰수는 얼마인가요? 8.21하고 0.082라고 우리가 나눠주게 되면 분자가 100이 남겠죠. 그 분자가 100 남는데 위아래 600하고 100하고 지워주게 되면 6분의 3이 남겠고 그럼 따라서 우리가 토탈의 몰수는 얼마가 될까? 그러면 0.5몰이 되겠죠. 충분히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암산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풀어놓고 나서는 나머지들은 문제에서 어떤 것들 계산으로 물어올 수 있는지 같이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할게요. 1번에서는 PCl5의 몰수를 가지고 물어봤는데요. 전체 몰수가 0.5몰인 걸 우리가 이미 찾아준 게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평형 상태에 도달을 했을 때 우리는 몰 분율이 0.2다라고 하는 것 알고 있었던 거니까 그럼 그 곱으로써 계산해 주게 되면 그러면 얼마인가요? 그러면 0.0이 아니에요. 0.5 곱하기 0.2가 되는 거니까 해당되는 몰수는 0.1몰이 맞게 되겠죠. 이것도 옳은 거 보라고 했는데 또 답이 1번인 거네요. 이번엔 다 답이 1번인가 봐요. 자, 2번에서는 평형상수 값은 0.8이 되는 게 맞냐라고 했는데 평형상수 값은 2.4라고 하는 것 이미 구해줬었죠. 자, 그럼 각각 해당되는 것들 우리가 1번도 2번도 다 풀어주게 됐던 거고요. 따라서 우리가 0.8은 틀렸다. 대체적으로는 사실 3번, 4번, 5번과 같이 르샤트리 원리들을 보통 많이 물어보게 되는 거죠. 3번 수처럼 CL2를 첨가해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니? 라고 하는 조건의 변화를 가지고 줬어요. CL2는 생성물이죠. 생성물을 첨가해주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럼 평형 이동이 일어나는 방향은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역반응이 일어나는 거니까 PCl3라고 했던 생성물은 증가 아니라 감소가 돼야 되겠고 증가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PCl5가 증가된다라고 말을 해줬어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3번도 틀렸고요. 일정한 압력에서 온도를 올려주게 되면 이라고 했을 때 다음 같은 조건의 변화로 온도를 증가시켜주게 된다라고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 되겠어요?
그 덕분에 정반응은 흡열 반응이라고 주어져 있었던 거니까 평형상수값 자체가 달라지게 되겠죠. 평형상수값 자체가 큰 값으로 달라지게 되고 그 덕분에 우리는 평형 이동은 어느 쪽으로 일어나게 되겠니? 라고 하면 평형상수값 자체가 커진 거니까 정반응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우세하게 진행이 돼줘야 되겠죠. 따라서 정반응이 더 우세하게 진행된다는 사실은 다음 같은 바로 PCl5의 몰 분율은 증가되는 게 아니라 감소가 돼야 되겠죠. 정반응되면서는 반응물은 줄어드는 거니까요. 5번에서는 일정 온도에서 반응 용기를 압축을 해서 압력을 올려주면 이라고 했어요. 자, 압력을 올려주게 되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말하고 같은 말을 반대로 바꿔서 생각해 주게 되면 그럼 결과적으로 부피를 줄여주면 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 되겠죠? 그럼 평형 이동에 대한 것들을 따져볼 수가 있는데 평형 이동 어디로 갈까요? 그쵸. 기체 상의 입자소를 그러면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너무 빡빡해지면 불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입자수 자체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따라서 덕분에 우리는 역반응이 유사하게 진행되겠다라고 하는 게 되겠고요. 문제는 역반응이 유사하게 진행되는 거지 우리가 평형상수값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닌 거죠. 평형상수값은 감소도 증가도 아니고 동일하더라. 왜? 평형상수는 온도에만 의존성을 갖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답은 1번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계산으로 간단하게 풀어갈 수도 있었던 문제지만 아래쪽에 3, 4, 5번에 해당되는 르사틀의 원리에 관련된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문제를 푸시면서 명확하게 왜 맞고 틀린지를 점검으로 확인하고 문제를 마무리하셨으면 더 좋겠네요. 5번의 답은 1번이었고요. 우리는 이어서 6번 문제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반응에 대해서 그림가는 정반응 속도와 절대온도의 관계를 그림란은 평형상수와 절대온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글쎄요, 이거 별로 할 말이 별로 없는데요. 왜냐면 왼쪽에 있었던 속도상수에 대한 부분은 정반응 속도에 대한 속도상수로서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울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 정도는 좀 강조로 얘기를 해줄 수는 있긴 하겠죠. 왜냐면 기울기값을 일단 줬으니까요. 그 기울기라고 했던 것은 마이너스 우리가 바로 2A 오버 RT가 되겠죠. R분의 2A라고 하게 되는 우리가 활성 에너지를 구할 수 있는 정보를 제시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떼고 R값만 넘겨가지고 곱으로서 나타내주면 되겠고 R값은 8.3 줄퍼몰 켈빈이라고 아래 주어져 있기도 하지만 중요했던 건 단위예요. 줄 단위가 되어주는 거니까 일단 1000으로 나눠주게 되면 약 10R 정도가 우리가 바로 킬로줄 단위로서 활성 에너지를 말해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는 얼마 정도로 얘기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8.31까지 줬으니까요. 그럼 10배 해주게 되면 83.1 우리가 킬로줄 정도로 말해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에 반해서 오른쪽에 있었던 나이 그래프에서의 평형상수의 기울기는 따로 주진 않았지만 같은 음의 기울기인 것으로 봐서는 어떤 걸 알 수 있겠냐라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여기서도 기울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기울기가 갖고 있는 의미는 마이너스 R분의 우리가 바로 반응 엔탈피라고 하게 됐던 거니까 적어도 우리가 반응 엔탈피에 대한 부호는 얘기해 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정반응이 흡열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게 되겠고요. 그럼 온도를 증가시켜주면 덕분에 평형상수가 증가되는 것도 그래프의 음의 기울기로부터 같이 확인이 가능하겠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하게 우리가 하나 더 확인할 게 Y절편이 되겠죠. RNC식에서의 Y절편은 흔히 자줌률이라고 하는 가에서의 자줌률은 우리가 크게 신경 쓸 건 아니겠지만 오른쪽에서 나에서의 우리가 바로 Y절편은 나름 의미가 있죠. 왜냐면 Y절편이다라고 했던 것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 라고 하면 Y절편은 바로 R분의 델타 S 어트를 뜻하는 게 되겠죠. 즉 반응식에서는 우리가 물질의 상태도 따로 표기를 해준 게 없기 때문에 입자수 증가 감소를 우리가 판단해 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그래프로부터 적어도 Y절편은 원점이 대조는 0이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위로 쭉 가서 Y절편을 따져보게 되면 이 값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바로 이 반응의 델타 S 너트, 반응 엔트로피 변화는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해석이 가능할 거야 라고 하는 정도는 파악이 가능하겠죠. 자, 이제는 6번 문제에서 나머지 선택지들에서 어떤 것들을 추가로 묻는지 같이 확인하면서 문제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업번에서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활성 에너지를 가지고 보여주고 있고 83kJ/몰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말은 맞는 말이 돼주겠죠. 이미 문제 위에서 우리가 기울기의 숫자들을 왜 줬을까라고 하는 걸 가지고 금방 파악이 가능했었다라고 했던 거고요. 니은에서는 발열반이다라고 했던 부분도 이미 같이 파악이 됐던 부분이었죠. 이미 문제를 우리가 읽으면서도 왼쪽에서는 기울기에 대한 값을 줬는데 오른쪽은 기울기 값을 아예 주진 않았지만 기울기가 똑같이 음의 기울기였기 때문에 발열반은 안 되겠죠. 흡열 반응이다라고 하는 걸 찾아줄 수 있어야 되겠고 마찬가지로 엔트로피 증가라고 하는 것도 Y절편으로부터 우리가 같이 찾아줄 수 있었던 부분이었죠. 따라서 답은 기억 디귿이 맞는 거니까 답은 5번이라고 풀어주면 되네요.
워낙 간단했던 자료 해석형 문제였으니까 여러분들이 자료만 꼼꼼하게 잘 체크했다면 문제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6번 문제 답은 5번이었고요. 우린 이어서 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H2 기체, 그리고 메테인 기체, 그리고 에탄올 액체상의 연소 반응은 각각 가에서 다와 같으며 표는 관련된 화합물의 분자량과 표준 생성 엔탈피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네요. 실상 표준 생성 엔탈피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 우리한테 바로 반응 엔탈피를 계산해보자 라고 제시해주고 있는 셈이랑 같은 말이 되겠죠. 자, 문제에서 보게 되면 일단은 첫 번째 가해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수소 분자도 산소 분자도 모두 다 원소이기 때문에 가에서의 반응 엔탈피라고 하게 될 부분은 우리한테 어떤 것과 같겠니? 라고 하게 되면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읽어줄 수가 있는 거겠죠. 이 모두 다가 연소 반응이에요. 연소 반응인 거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반응에 대한 반응 엔탈피라고 하는 것들이 반응물이었던 가반응이라고 한다면 바로 누구의 연소 엔탈피가 될 거냐? 연소 엔탈피 연까지만 쓸게요. 연소 엔탈피는 바로 수소기체에 해당되는 연소 엔탈피가 되겠죠. 먼저 확인해 놓도록 할게요. 나반응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연소 엔탈피가 될 건데 누구에 대한 연소 엔탈피니 그러면 CH4 기체의 연소 엔탈피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연소 엔탈피가 될 텐데 다반응은 바로 에탄올에 해당되는 E라고만 쓸게요. 에탄올 바로 기체상이 아닌 어쨌든 액체상으로 주어져 있는 이 물질의 연소 엔탈피가 되겠죠. 여기서 특히나 주목할 만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바로 첫 번째 있었던 가예요. 가에서의 우리가 바로 연소 엔탈피라고 했던 이 값은 누구랑 같은 거라고 하면 안정화 원소로부터 우리가 만들어지는 물 분자의 바로 표준 생성 엔탈피랑 같은 게 되겠죠. 따라서 가반응은 계산이 아니라 읽어주는 게 되겠고 마이너스 286kJ이 돼주겠죠. 따라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작성이 가능하겠다. 글씨가 너무 엉망이네요. 다시 쓰도록 할게요. 자, 마이너스 286kJ이 돼주겠고요. 자, 나머지들 나하고 다에 대한 것들은 아래 주어져 있는 표준 생성 엔탈피들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계산을 가져갈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메테인에 대한 부분은 표준 생성 엔탈피가 마이너스 75로 주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산소 분자는 원소니까 제로고요. 그리고 CO2에 해당되는 부분도 바로 표준 생성 엔탈피가 마이너스 394로 이미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제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계산하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물에 대한 표준 생성 엔탈피는 마이너스 286으로 주어져 있었고 자, 그럼 우리가 바로 나반응에 대한 반응 엔탈피를 계산하자라고 했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면 되겠니? 라고 하는 건데 각각에 해당되는 우리가 바로 물질의 개수들을 일단 먼저 곱으로 써주는 거죠. 물질의 개수들을 일단 곱으로 먼저 써주는 거죠. 물질의 개수를 곱으로 써주는 거죠. 그리고 생성물에서 반응물 걸 빼주면 되겠죠. 즉 나중 것에서 처음 걸 빼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 것은 그대로 더해주고 처음 건 우리가 바로 빼주면 되겠다. 원소인 바로 산소 어차피 0이니까 상관없겠지만 메테인만 보호를 반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더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그 계산의 결과는 얼마로 나오게 되겠니? 라고 하는 건데 그 값은 약 마이너스 891kJ 정도로 계산이 가능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바로 1몰의 메테인을 연소시켜줬을 때 우리는 891kJ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되고요. 같은 방식이 되겠죠. 아래쪽에서도 바로 에탄올에 해당되는 표준 생성 엔탈피는 마이너스 278이에요. 마이너스 278 그리고 산소 분자는 원소니까 제로고 CO2는 마이너스 394였고요. 그리고 H2O는 마이너스 286으로 주어져 있었고 개수들이 각각 우리가 바로 CO2의 개수는 2였고 바로 물 분자의 개수는 3이었었고 그리고 산소에 해당되는 개수는 3이었었고 반응물은 당연히 1이었었고요. 따라서 우리가 바로 생성물에서 반응물 걸 빼주면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겠다라고 했던 것이고 이 값도 계산을 해주게 된다면 대략 얼마 정도로 계산이 됩니까?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요거 정도는 이제 좀 빠르게 계산해 주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1368kJ 정도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한테 질문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떤 내용들을 질문하고자 하는지 같이 아래 선택지 확인하면서 문제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5도씨 표준 상태에서 수소기체 분자, 메테인 기체 분자, 그리고 에탄올 액체 분자들에 대한 연소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기업번서는 반응 다에서 엔트로피가 감소가 되는 거냐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반응 다에서 엔트로피가 감소, 즉 우리가 기체상의 입자수 변화를 판단해보자 라고 하는 거고요. 기체상의 입자수 변화는 어땠나요?
기체상 입자수 변화는 우리가 에탄올 액체상이 하나가 줄고요. 그리고 반응물에는 산소가 3몰이 반응해서 줄어들어요. 생성물에는 CO2가 2몰이 늘고 그리고 물인 액체상이 바로 3몰이 생성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기체상으로는 2몰이 생성되고 산소인 기체상이 3몰이 줄어들게 되는 반응이었어요. 따라서 델타 NG 값을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자라고 하면 기체상의 입자수 변화는 액체상 따져볼 것도 없는 거잖아요. 하나가 줄어들게 되는 반응이죠. 따라서 이 말은 우리한테 바로 엔트로피가 감소가 되는 반응인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도록 질문을 주고 있는 내용이었었고요. 따라서 엔트로피는 감소한다. 맞는 말이었었고, 니에머서는 그램당 연소를 비교했을 때 수소기체 분자가 가장 큰 거니?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앞서서 이미 연소율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다 계산을 했습니다. 각각 해당되는 연소율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계산한 결과를 밑에 문제 쪽에다 옮겨서 적어보자 라고 하게 되면 수소기체 분자를 연소시켜주게 되면 우리는 얼마만큼 에너지를 얻겠니? 라고 했을 때 286kJ에 해당되는 것만큼의 에너지를 얻게 되죠. 그리고 메테인을 우리가 연소를 시켜주게 되면 891kJ에 해당되는 것만큼의 에너지를 얻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에탄올을 연소를 시켜주게 된다면 그러면 1368kJ에 해당되는 것만큼의 에너지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자, 문제는 우리는 이건 1몰을 연소시켜줬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물들인데 그램당 연소를 가지고 물어봤으니까 그램당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 되겠어요? 이 말은 그러면 각각에 해당되는 몰 질량으로, 즉 1몰당 질량이 수소는 2g이었었고 메테인은 우리가 바로 1몰당 질량이 16g이었었고 그리고 에탄올에 해당되는 몰 질량, 그래서 위에서도 표에다가 왜 이렇게 친절하게 몰 질량을 알려줬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들의 계산을 조금 더 줄여주고자 준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런 비교들이 우리가 처음부터 원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분모에 해당되는 값들은 실제로 우리가 수소보다는 메테인의 경우는 무려 8배가 더 크고요. 그 메테인에 비해서는 바로 에탄올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3배까지 더 크진 않아요. 뭐 대략 3배 정도라고 보더라도 분모가 3배가 더 크지만 분자는 2배까지 크지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모가 훨씬 더 많은 증가 비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비율상 비교를 해보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메테인이 에탄올보다는 더 클 수밖에 없겠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분모는 우리가 8배가 더 큰 메테인이거든요. 그에 비하면 수소는 분자에 해당됐던 에너지가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해도 3배까지 차이가 나지는 않잖아요. 분모는 8배까지 차이가 나는 거니까 분모가 훨씬 더 많은 증가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덕분에 우리가 바로 1g당의 연소를 가지고 비교해보자라고 한다면 이건 수소가 더 크겠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덕분에 우리가 니은은 맞다. 이미 기억본도 맞는 말이었었고요. 마지막 디귿번, 연소율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큰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이번에 반대로 질문 주고 있고요. 이산화탄소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라고 하는 건 적어도 나반응과 다반응, 즉 메테인과 에탄올밖에 없겠죠. 자, 잘 생각해보면 우리한테는 그러면 메테인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랑 그 다음에 에탄올을 가지고 얘기해줬을 때 연소열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에요. 연소를 이미 알고 있던 대로 메테인은 891kJ이에요. 그럼 891kJ의 바로 연소열당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양은 1몰에 우리가 바로 CO2가 배출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지만 에탄올에 해당되는 부분은 연소율이 1368kJ이에요. 그러면 이 연소열당 얼마만큼의 바로 CO2를 2몰에 해당되는 CO2를 우리가 배출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앞서서는 같은 방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모에 해당되는 건 2배 차이가 나지 않는데 채 분자는 2배까지 차이가 나는 거니까 누가 비율상 더 크겠어요? 배출량은 메테인이 아니라 바로 누가 더 크더라? 그쵸. 에탄올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야 되겠죠. 분자가 2배로 증가를 했을 때 분모는 2배까지 증가를 채 못했으니까요. 자, 따라서 우리가 바로 메테인이 아니라 에탄올이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겠다. 그쵸? 따라서 우리가 바로 항상 물질 상태도 같이 체크를 해두도록 하시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습관적으로 실수를 안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7번의 답은 4번이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 이제 시간상 뺏기는 부분들이 좀 많은 거죠. 계산 때문에. 문제 자체는 크게 난이도는 높진 않았을 것 같아요. 7번의 답은 4번이었고요. 우린 이어서 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 25도시에서 산 HA와 HB 수용액의 몰농도에 따른 pH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X축을 일단 먼저 봐야 되겠죠. 농도에 따른 이 용액의 pH라고 얘기했으니까요.
농도가 0에서부터 0.002, 0.004, 그리고 0.006, 0.008, 0.01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농도가 점점 X축은 증가될 때마다 그때마다 바로 이 곡물의 이 수액의 pH는 감소가 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격자로 좌표점을 읽어갈 수 있도록 쭉 그림을 그려주기는 했는데 제대로 이 격자점을 지나가고 있는 좌표점이 좀 보여지진 않지만 눈에 띄는 좌표점 하나가 딱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네요. HB에 해당되는 부분에 가서 봤더니 그 초기 농도가 얼마일 때? 바로 0.01 몰농도일 때 그때 pH가 2라고 주어져 있었어요. 그 말은 최소한 적어도 산의 농도가 10-2제곱 몰농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시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재밌는 건 그 산의 농도나 바로 누구에 대한 농도가 바로 HB의 초기 농도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말로부터 우리는 100% 그러면 산해리가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100% 산해리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 되겠어요? 그럼 따라서 우리가 바로 HB는 강산이 돼주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에 반해서 우리가 HA라고 하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대략 짐작컨대 가서 읽어주게 되면 그러면 그 해당되는 값은 대략 HA에 해당되는 부분은 똑같이 우리가 바로 0.01 몰농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때 산의 농도가 대략은 약 10의 -3. 얼마 몰농도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러프하게 잡아서 뭐 3.5제곱 몰농도 이런 식으로 본다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덕분에 우리는 어떤 건 얘기해 줄 수 있겠니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가 바로 100% 산해리가 이루어지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즉 다시 해서 우리가 바로 HA는 약산인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말은 꽤 중요한 게 우리한테 바로 덕분에 누굴 비교할 수 있겠니 라고 했을 때 산해리 상수를 비교로 가져가 줄 수 있겠지 라고 하는 거죠. 산해리 상수를 비교해 주게 되면 HA보다는 HB가 월등히 크구나 라고 하는 걸 일단 먼저 찾아줄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내용들을 더 추가로 물어볼 수 있는지 같이 선택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라고 아래쪽에 주어져 있었고요. 자, 보니까 1번에서 HA는 HB보다도 센 산이다 라고 했던 거니까 1번은 틀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HB가 강산, HA가 약산이라고 했던 거니까 HB가 더 센 산이다. 1번은 틀렸고요. 2번에서는 0.01 몰농도 수에서 HB의 이온화도는 0.1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미 같이 읽어봤던 부분이었죠. 100% 살인이가 일어났다라고 했던 부분을 바탕으로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는 건데 그 말은 이온화도 알파 값이 얼마가 되더라? 그 말은 바로 1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초기 농도랑 해리가 된 농도가 서로 같기 때문에 100%다 이온화가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읽어준 거니까요. 그래서 0.1은 아니겠다. 3번에서는 그러면 농도가 1 곱하기 10의 -8제곱 몰농도인 HA 수액의 pH가 8이 되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8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마치 100% 산해리가 된 것으로 보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일단은 그렇게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 pH는 얼마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니? 라고 하면 pH는 7.0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3번은 꽤 중요한 선택지가 됩니다. 바로 이 초기 농도가 너무 낮다는 데 있다는 거죠. 너무 낮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최소한 주 화학종으로서는 HA가 될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주 화학종은 누가 될 거야? 라고 하게 되면 그럼 주 화학종은 즉 평형 상태를 결정하게 되는 화학종을 뜻하는 거죠. 주 화학종은 바로 물이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 분자가 글쎄요 너무 엉망이죠. 죄송해요. 조금만 위로 올려놓고 쓰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주 화학종은 물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물에 그러면 바로 평형상수라고 하는 건 자체 해리를 통해서 말해줄 수 있어야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KW를 가지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겠고 따라서 덕분에 우리는 pH가 7이 되겠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꽤 중요했던 내용이었어요. 실제로 HA가 아니라 HB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4번에서는 HA의 이온화 상수는 농도가 높을수록 커진다라고 했는데 이 말도 아예 틀린 말이 되겠죠. 이온화 상수라고 했던 바로 평형상수이기 때문에 농도하고는 무관하죠. 농도가 아니라 바로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평형상수 값은 커진다. 이 말은 맞는 말이 되줘요. 왜냐면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이 해리가 돼주는 산해리가 됐건 뭐가 됐건 해리 반응에 해당되는 우리가 반응 엔탈피라고 하는 것은 쪼개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0보다 큽니다. 그래서 정말 흡열 반응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온도를 높여주면 평형상수는 커진다라고 연결해 두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5번이 답이 되겠죠. 즉 둘에 대한 이온화도 차이는 농도가 높을수록 줄어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 바로 이 그래프의 자료 해석으로서 어디를 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니? 라고 하면 이 원점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보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즉 원점을 가지고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원점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덕분에 그러면 둘에 대한 초기 농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어떤 결과들을 볼 수 있겠니? 라고 하면 pH가 유사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pH가 유사해진다? 그 말이 무슨 말이 되겠니? 라고 하는 거죠. pH가 유사해진다라고 하는 말은 용해도 차이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말과 같을 거라는 거죠. 용해도 차이가 줄어들어라. 즉 위에서처럼 우리가 주화학종이 아닌 것으로 계속 가게 되면 어차피 해리가 되는 정도는 거의 비슷해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초기 농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우리가 바로 pH 차이가 줄어들더라라고 하는 것을 바꿔서 그 이온화도 차이로 작성해 준 거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봐줄 수가 있게 되겠고요. 따라서 답은 5번이라고 풀어주면 되겠죠. 전형적인 자료 해석형 문제였었고요. 여러분들이 자료를 꼼꼼하게만 읽어준다면 쉽게 문제를 풀어줄 수 있도록 제시를 해주고 있었네요. 8번의 산염기 평에 대한 문제는 답은 5번이었고요. 우리는 이어서 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 문제는 벤조산은 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pK 값이 4.2라고 첫 줄에 먼저 제시를 해주고 있고 용액 50ml를 0.1몰 농도의 NaOH 표준 용액으로 적정하였다. 적정한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미지수의 농도를 파악하자라고 하는 게 목적이 되겠죠. 보편적으로 우리는 벤조산과 같은 약산, pK 값을 가지고 보더라도 약산인 건 금방 알겠죠? 이 약산이 H의 초기 농도를 모르는 거니까 그 초기 농도를 우리는 X몰 농도라고 해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부피는 50ml가 준비가 됐었던 거니까 해당되는 모수다라고 한다면 바로 둘에 대한 곱으로서 50x 밀리몰이 주어져 있었던 거겠고요. 우리가 0.1몰 농도의 표준 용액으로 적정한다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적어도 당량점에 대한 정보는 알려주겠지라고 하는 거죠. 자, 지시약을 놓고 우리가 표준 용액을 40ml까지 첨가를 해줬을 때 그때 우리가 바로 당량점에 도달했다. 즉 변색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확인해 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아래쪽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산염기 지시약의 pKHIN을 같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지시약을 사용해야 되는지까지도 같이 정리로 써보고 문제를 풀어주면 될 건데요. 아래쪽에 선택지랑 같이 보면서 풀기 위해서 아래쪽에서 정리를 좀 더 써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한테는 산이 주어져 있었어요. HA라고 했었던 약산인 벤조산이 주어져 있었고요. 이걸 강염기로 적정을 해주게 되면 우리는 당량점에 도달했을 때 A-라고 하게 되는 그의 짝염기로 전부 다 바뀌어지게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pH가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웬 주학종이 계속 바뀌어지게 되는 거니까요. 대신 둘이 딱 반반만큼 있을 때는 그때 pH는 바로 4.2라고 하게 되는 pK 값과 같은 양으로 존재할 수가 있게 되겠죠. 물론 처음에 제시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한테는 50x 밀리몰만큼이 들어있었어요. 그 50x 밀리몰이 전부 다 반응하는 당량점에 도달하게 됐을 때 부피가 40ml라고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50x는 표준 용액이었던 NaOH 0.1몰 농도짜리를 40ml만큼 넣어준 양과 같은 양으로 들어있었던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정보로부터 X값, 즉 초기 농도는 얼마니라고 하면 0.08몰 농도, 50으로 나눠준 거니까요. 우리 X값을 손쉽게 알아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당량점에 도달하게 되면 당량점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건 뭐가 되겠어요? H라고 했었던 그 50x 밀리몰을 전부 다 반응시켜줘서 A-50x 밀리몰이 생겨나도록 그리고 그 토탈의 부피는 원래 50ml에다가 40ml 더 추가가 돼준 거니까 바로 90ml로 나눠줘서 물론 위에다가 넣어주게 되는 50x 밀리몰에 해당되는 그 몰수는 4밀리몰이 돼주긴 하겠죠. 0.1 곱하기 40 혹은 50 곱하기 0.08몰 농도로부터 파악할 수 있었던 4밀리몰을 90ml로 나눠주면 될 거예요. 어쨌든 그 농도로서 우리가 바로 당량점에 도달하게 되면 주화학종은 누가 되겠어요? 바로 A-라고 하게 되는 약염기가 주화학종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당량점에 도달했을 때 주화학종은 약염기가 돼주기 때문에 그 수액의 액성은 뭐가 되겠니? 라고 하면 그 수액의 액성은 바로 염기성이 돼주겠죠. 염기성이 돼줄 때 우리가 바로 변색이 일어날 수 있는 지시약을 골라줄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변색 범위가 어디에 해당되는 게 필요하겠니라고 하면 최소한 pKHIN에 해당되는 값이 7보다는 높은 우리가 지시약을 선택해 줄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덕분에 우리가 필요했던 지시약이다라고 한다면 바로 pKHIN이
염기성에서 변색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7보다는 높은 지시학을 선택해 줘야 되겠고, 그런 지시학이다라고 한다면 바로 페놀레드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주어진 자료에 대해서 먼저 해석해 볼 부분들은 이 정도까지 될 것 같아요. 나머지들은 아래 선택지 보면서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선은 표의 지시학 중에서 이 실험에 가장 적절한 지시학은 먼저 제시를 해줬던 페놀레드를 잘 찾아줬느냐라고 하는 걸 질문 주고 있는 거죠. 2번에서는 그럼 NaOC를 15ml를 첨가했을 때 용해의 pH는 4.2보다 작을 거니? 라고 질문 주고 있어요. 15ml에 해당되는 정보는 우리한테 바로 당량점에 해당되는 정보 20ml, 40ml를 바탕으로 판단해 주는 건데, 특히나 그 40ml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만큼 넣어주냐, 즉 절반에 해당되주는 반당량점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2분의 1 당량점에 해당이 돼주는 바로 20ml를 바탕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20ml보다는 어땠어요? 적은 양으로 넣어준 거죠. 적은 양을 넣어줬다는 얘기는 반도 채 못 바꿨다는 얘기가 되겠죠. 즉 이만큼 부피를 넣어줬을 때 우리는 누가 더 많겠니? 라고 하면 HA가 바로 A-보다는 더 많이 존재하는 거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바로 pH는 pK값보다 작다라고 하는 건 맞는 말이 되겠죠. 반면에 3번과 같이 25ml다라고 하게 되면 반당량점이 돼주는 20ml보다도 더 많은 양을 넣어주게 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 될까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누가 더 많겠니? 라고 하면 약산보다는 그의 짝염기에 대한 양이 더 많이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덕분에 우리가 약산분의 그의 짝염기에 대한 비율은 양음이 더 많아진 거니까 1보다 작다가 아니라 1보다 크다라고 얘기해줬어야 되겠죠. 따라서 3번이 틀렸구나 라고 풀어주면 되겠고, 당량점에서의 액성이다라고 했던 것은 이미 위에서 문제를 풀면서도 같이 확인해드리기도 했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약 염기성 수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화학종이 A-라고 하게 되는 짝염기로 전부 다 바뀌어져 있는 거니까요. 따라서 염기성은 맞는 말이 돼주겠고, 마지막으로 벤조산에 대한 초기 농도를 물어봤던 건 사실 이게 가장 주 목적이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계산을 해줬었던 바로 표준용액으로 우리가 당량점에 해당되는 부피 40ml 넣어줬던 정보로부터 그 초기 농도는 벤조산이 0.08몰 농도로 들어있었구나. 따라서 4번과 5번도 모두 다 맞는 말이 되겠구나. 따라서 답은 3번이라고 풀어주면 되겠네요. 어때요? 간단하죠? 산염기 적정에 관련된 문제들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당량점을 바탕으로 해서 해석을 가져가 준다면 쉽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9번의 답은 3번이었었고요. 우리는 이어서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는 그림가는 원자의 입방조밀 쌓임으로 형성된 면심 입방 격자 단위세포에 원자 위치를 구로 나타낸 모형이다라고 주고 있고요. 그림란은 이 격자에서 인접한 4개의 원자가 만드는 정사면체 배열과 인접한 6개의 원자가 만드는 정팔면체 배열을 나타낸 것이다. 즉 정팔면체 구멍과 정사면체 구멍을 각각 그림으로 나타내 주고 있는 거죠. 사실 빈 공간에 대한 것들을 구멍이라고 한다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사실 최근에는 계속 이런 고체 결정에 대한 질문의 문제들이 출제가 될 때 이런 구멍에 대한 그림들까지 일일이 다 나타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구멍의 위치 자리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구멍은 몇 자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파악해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왼쪽에 가의 그림에서 정사면체 구멍 위치는 어디 있고 정팔면체 구멍 위치는 어디 있는지 같이 표시를 좀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정사면체 구멍은 4개로 둘러싸인 구멍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특히 이건 여러분들이 같이 암기를 해두시면 꽤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는데, 정사면체 구멍은 제일 먼저 확인해 줄 부분이 바로 꼭지점 자리입니다. 그래서 꼭지점 자리에 해당되는 위치 하나를 체크를 해주게 되고요. 이 꼭지점 자리 하나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가 중요한데요. 나머지 3개는 바로 면의 중심입니다. 면심과 또 하나의 앞에 있는 면심과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면심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어때요? 이 바로 3개의 면심과 하나의 꼭지점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건 일종의 하나의 바로 정사면체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정사면체를 빨간색으로 점선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따라서 우리가 바로 정사면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우리가 점들을 쭉 이어서 우리가 그려가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어줄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럼 이 정사면체 한가운데가 우리가 바로 비어있는 틈새 자리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 자리가 우리한테는 바로 정사면체 구멍 자리가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사면체 구멍 자리는 이 면실방에서 몇 군데 있겠어요? 사실은 이 정사면체 구멍 하나를 이루는 데 있어서 꼭지점에 하나가 꼭 끼게 되는 거니까 꼭지점의 개수랑 바로
정사면체 구멍의 개수는 같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정사면체 구멍의 수라고 한다면 이 구멍의 수는 우리가 바로 꼭지점 자리수라고 하는 것과 꼭지점 개수하고 같구나라고 하는 거고요. 꼭지점 개수가 몇 개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면실 입방치에서는 단수입방이 됐건 사실은 뭐 면실입방이 됐건 최실입방이 됐건 꼭점 자리수는 8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로 8개의 정사면체 구멍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팔면체 구멍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바로 면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도 되겠고 뭐 꼭점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도 되겠지만 더 쉽게 잘 볼 수가 있는 것은 바로 면심들이 될 거예요. 이번에 면심을 동그라미로 그대로 같이 표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옆에 그림에서도 하나의 우리가 바로 입자들을 구로 표시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 구들을 각각 우리가 면심에서 표시를 해보자라고 하면 위쪽에는 면심이 있겠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면심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왼쪽에도 면심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도 면심이 있겠고요. 그리고 앞뒤로도 면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면심이 이렇게 다음과 같이 6개에 의해서 앞뒤 그리고 양옆 위아래로 둘러싸여지게 되는 그 자리를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자리는 말 그대로 이 면심입방 구조에서의 한가운데 센터 자리가 되겠죠. 그 자리가 바로 우리한테는 정팔면체 구멍 자리인데 이 자리만 있는 게 아니고요. 결국 이런 자리들은 어떤 자리도 해당이 되겠니라고 하면 각각의 바로 모서리 자리들도 다 같이 해당이 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다음 같은 우리가 형태들을 띠고 있었을 때 각각의 바로 꼭 면의 중심 자리들로만 둘러싸여지게 되는 게 아니고요. 꼭점 자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위아래로 그리고 앞뒤로도 양옆으로 둘러싸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우리가 층에서 꼭지점 자리들을 가지고 모서리 자리들을 가지고도 우리는 팔면체 구멍 자리들을 언급해 줄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토탈의 자리 개수들은 몇 개가 되겠니? 라고 하는 건데 다음같이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같이 초록색으로 맞춰가지고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모서리 자리들은 각각 4분의 1개씩 있어요. 목까지만 쓸게요. 근데 그런 자리들이 몇 개 있겠니? 라고 하면 각각의 층마다 4개씩 있거든요. 4개, 4개, 4개. 토탈 12개가 되겠죠. 거기다가 한가운데 아까도 봤던 것처럼 완전 센터에 하나가 더 있어요. 따라서 덕분에 우리가 그 개수는 모두 4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아예 암기를 해두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읽어갈 거냐라고 하는 방법만 기억하고 있다면 계산하는 방법도 어렵진 않지만 아예 그 계산의 결과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묶어서 기억하고 있다면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아래 선택지 가서 문제 확인하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서는 원자의 배수를 가지고 질문 주고 있었는데요. 원자의 배수는 6개가 아니고요. 12개가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바로 면실입방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별칭은 입방 최조밀 쌓임 구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입방 조밀 쌓임 구조. 제가 강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조밀 쌓임에 있는 거예요. 이 조밀 쌓임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바로 조밀조밀하게 쌓인다라고 하는 건 배위수가 최대 12개인 것을 우리가 바로 조밀 쌓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방 조밀 쌓임이 됐던 입방 조밀 쌓임이 됐던 조밀 쌓임은 하나의 입자를 둘러싸고 있는 입자의 개수가 12개다라고 하는 게 되겠죠. 자, 이번에서는 단위세포 안에 들어있는 원자의 개수는 8개가 되겠니? 라고 하는 건데 8개는 아니죠. 우리가 바로 4개다라고 하는 거죠. 면실입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지점 자리에 있는 개수는 8분의 1개씩 꼭지점 8군데 그리고 면의 중심 자리가 돼주는 2분의 1개인 면의 중심은 토탈 6군데 있기 때문에 모두 합쳐주게 되면 4개가 되겠죠. 따라서 2번도 틀렸고요. 3번에서는 정사면체 구멍이 정팔면체 구멍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이 말도 틀린 거죠.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입자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즉 구멍을 이루고 있는 입자수예요. 구멍 구성 입자수. 구성 입자수를 가지고 봤을 때 입자수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바로 구멍 크기도 큽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입자로 둘러싸여지게 되면 구멍 사이즈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멍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게 되겠죠. 구멍 구성의 개수는 바로 정팔면체 구멍은 6개였고요. 그리고 사면체 구멍은 4개로 둘러싸인 구멍이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바로 더 여러 개로 둘러싸일수록 구멍 사이즈는 크다라고 하는 것. 4번에서는 단위세포 안에 있는 정사면체 구멍의 개수는 8개가 되는 건 맞는 말이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정팔면체 구멍 개수는 위에서 이미 풀어드린 대로 4개였었던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라고 풀어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최근의 문제를 보면 면실입방에 관련된 내용 정도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그냥 다 암기를 해두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는 게 암기성 문제라고 이제는 기억 당부드려요. 10번의 답은 4번이었고 11번 문제로 이어서 문제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11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코발트, 에틸렌다이민 그리고 암모니아가 2개, Cl-염소가 리간드로 2개가 결합이 되어 있고 전체가 플러스 1가짜리인 차기온을 나타내주고 있네요. 그리고 그런 차기온에 가능한 이성질체 구조 가운데 하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제시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이 우리한테는 암모니아라고 했었던 나름의 강장 리간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서로 같은 방향, 즉 90도 각도 방향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시스별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염소라고 했었던 나름의 약간은 약한장 리간드라고 할 수 있었던 바로 Cl-가 우리가 같이 90도 각도 위치에 놓여져 있는 시스 위치에 있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두 자리 리간드가 돼주는 에틸렌다이민은 반드시 이건 우리가 항상 시스 위치에 결합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물론 배이연자는 질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장 리간드로 주로 작용을 하기도 하는 거고요. 자, 어쨌든 다음과 같은 우리한테 바로 가능한 이성질체 가운데 한 가지다라고 한다면 모든 배열이 우리한테는 바로 시스 배열에 있는 입체 이성질체 하나를 그림으로 나타내 준 것이고 다음과 같은 모두가 시스 배열 위치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 분자의 대칭면이 없기 때문에 광학 이성질체 하나 존재하기도 하겠고 이 외적으로도 우리가 그러면 입체 이성질체가 가능한 즉 기하 이성질체가 가능한 것들이 다른 것들이 좀 더 있겠니? 라고 했을 때는 몇 가지가 조금 더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바로 모든 베이가 된 우리가 세 종류의 리간드들이 우리가 바로 모두가 각자가 다 한 자리 리간드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트랜스 위치에 있는 것도 가능하겠고 그리고 만약에 암모니아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별칭으로 A라고 한다면 그리고 에틸렌다이민을 우리가 바로 에틸렌다이민을 A라고 해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자리 리간드가 돼주는 바로 암모니아를 B라고 하는 리간드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Cl-를 C라고 하는 한 자리 리간드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각자들이 모두가 다 트랜스 위치에 있는 것도 가능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 A만 트랜스 위치에 있는 것도 가능하겠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시스 위치에 있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우리가 바로 B만 트랜스 위치에 있는 것도 가능하겠고 아니면 우리가 바로 C만 트랜스 위치에 있는 것도 가능한 다음 같은 우리가 바로 토탈 5개의 서로 다른 종류의 기하 이성질체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하죠. 있는데 바로 A라고 했었던 우리가 한 자리 리간드는 한 자리 리간드가 아니라 에틸렌다이민이라고 하는 두 자리 리간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랜스 자체가 안 된다고요. A가 트랜스인 게 안 된다는 건 모두 각자가 트랜스에 있는 것도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암모니아만 트랜스에 있거나 아니면 염소만 트랜스에 있거나 아니면 모두가 다 바로 지금의 그림처럼 시스 위치에 있거나 라고 하는 기하 성체는 세 종류가 가능하겠구나 라고 하는 형태로 파악을 하고 문제를 풀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문제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기억본에서는 코발트의 산화수를 가지고 물어봤는데요. 당연히 물어볼 만한 수순 가운데 하나죠. 왜냐면 전체에 우리가 전하는 플러스 1가였어요. 그 플러스 1가는 코발트에 해당되는 산화 상태를 X라고 한다면 X에다가 플러스 에틸렌다이민은 중성인 거니까 제로고요. 바로 암모니아도 중성이니까 제로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이너스 1가짜리가 돼주는 Cl- 한 자리 리간드가 2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 결과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곱하기 2를 반대쪽 이항시켜주게 되면 플러스 하면 맞는 말이 돼주겠죠. 그래서 기억번은 맞다. 니에머에서는 기하 성체는 그림의 구조를 포함해서 3개가 존재한다라고 했던 부분도 이미 같이 확인을 해드렸던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암모니아만 트랜스 아니면 염소만 트랜스 다음에 그림과 같은 모두가 시스 따라서 우리가 바로 3개가 존재하더라. 니엠번도 맞는 말이 돼주겠고요. 그리고 그림의 구조로부터 우리는 광학 성질체 즉 분자의 대칭면이 없기 때문에 서로 거울상이 존재할 수 있겠구나 라고 했던 것이므로 기억, 니은, 디귿이 뭐다 맞더라? 답은 7번이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사실 전해금속 척화물에 관련된 내용의 문제들은요. 그림을 그리면서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 때는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 방법은 훨씬 더 간단하긴 한데 기본적인 형태는 반드시 꼭 그래도 머릿속에 기억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11번의 답은 7번이었고요. 우린 이어서 1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2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염기성 수용에서 에탄올과 MnO4-라고 할 수 있는 과망간이지산 이온의 바로 산화하는 반응식을 완결하는 과정이다라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첫 줄에는 불균형 반응식을 제시해주고 있었고요.
반응식 완결 과정을 쭉 작성해주고 있는데 반쪽 반응 가완화로 구별을 해주고 있죠.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되는 이유는 산화 상태가 증가되고 감소가 되는 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에탄올에서의 바로 탄소의 산화 상태를 확인해 보자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수소가 플러스 1자리가 5개, OH-1이 결합이 되어 있어서 탄소를 제외하면 우리는 바로 플러스 4가 되기 때문에 탄소 하나당에 대한 평균적인 산화수는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같이 C2H3O2-가 되면서는 전체가 마이너스 1이 돼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탄소에 해당되는 평균적인 산화 상태라고 한다면 그 값은 제로가 되겠죠. 그럼 플러스 1자리가 3개, 마이너스 2자리가 산소가 2개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계산하더라도 전체 마이너스 1과 같은 거니까 탄소는 제로예요. 그러니까 환원이 돼준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바로 반쪽 반응 가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바로 환원 반쪽 반응이 돼주겠구나.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산화 반쪽 반응이 돼주는 거죠. 죄송해요. 산화수가 증가가 돼준 거니까 우리가 산화 반쪽 반응이다라고 제시를 해줬어야 되겠고 산화수가 증가된 변화량을 가지고 보게 되면 산화수 증가 변화량은 이만큼 증가를 해준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그만큼 전자수가 증가된, 즉 산화수가 증가된 바로 원자인 탄소 원자의 개수는 2개가 있는 거니까 우리는 바로 사전자 반응으로 반응이 진행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줄 수가 있게 되겠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반쪽 반응 나를 통해서도 망간의 산화 상태를 계산해 주게 되면 산소가 마이너스 2자리가 4개가 결합이 되어 있고 전체가 마이너스 1이 되므로 망간에 해당되는 산화 상태는 플러스 7이 되는 거죠. 그리고 MnO2가 되면서는 산소가 마이너스 2자리가 2개가 되고 전체 중성이므로 망간의 산화 상태는 플러스 3으로 산화 상태가 감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산화수가 감소가 되줘서 플러스 3이 아니라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4가 돼주겠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 덕분에 환원한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고 환원하면서는 산화 상태가 달라지게 되는 값은 7에서 4로 3만큼 감소가 되면서 전자를 3개를 뺏어오게 되겠고 그런 망간의 원자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 반응은 3전자 반응으로 진행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산화 환원 반응을 하게 되면서 서로 주고받는 전자의 개수가 같도록 맞춰줘야 되는 거니까 나중에는 각각의 산화 반쪽 반응과 환원 반쪽 반응의 3배와 4배로 즉 최소 공배수 12로 맞춰주면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 중간의 과정을 어떻게 써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하면 이번에는 이 각각의 반쪽 반응의 균형을 맞춰준다라고 제시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바로 에탄올이 C2H3O2-가 되면서 양쪽의 균형 반식을 맞춰줬을 때 뒤쪽에 B라고 했던 건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우리는 이동한 전자의 개수가 몇 개, 즉 바로 사전자만큼을 뺏기는 거니까 생성물에 써주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바로 마이너스 1가짜리가 4개가 생성물에 있고 마이너스 1가짜리인 생성물이 있었고 반응물 쪽은 모두가 중성이 돼줘요. 그러면 양쪽의 전화균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H 플러스가 몇 개 필요하겠니? 라고 하는 거니까 H 플러스가 필요했던 개수는 전화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는 5개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양쪽에 우리가 전화균형을 일치시켜 준 거구나 라고 하는 거고요. 그 아래줄에 있었던 MnO4-가 4개 H 플러스랑 반응하고 3개의 전자를 얻게 됐던 이유도 환원 반쪽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다음같이 3개의 전자를 뺏어왔어. 반응물에 있게 되겠고요. 그럼 반응물 쪽에는 마이너스 1가짜리하고 마이너스 1가짜리 전자 3개 합해주면 우리가 마이너스 4가인데 생성물 쪽도 마찬가지로 중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성에 맞춰주기 위해서는 반응물 쪽에 4개 H 플러스가 들어간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전화균형을 맞춰서 작성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작성됐던 이 각각의 반응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자수가 같아지도록 정리를 한다. 그럼 두 반쪽 반응식을 더하고 정리를 하게 된다면 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해주는 게 필요하겠니? 라고 하는 건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서로 주고받은 전자의 개수가 소고가 되도록 그럼 위에 우리가 바로 산화 반쪽 반응과 아래쪽에 있었던 환원 반쪽 반응에 대해서는 서로 몇 배씩이 필요하겠니? 라고 하는 거죠. 환원 반쪽 반응식에는 그러면 4배를 그리고 산화 반쪽 반응식에는 3배를 해줘서 우리 두 반응식을 더해주게 된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자를 소거시켜 줄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응은 염기성 수행에서 진행된다라고 했던 거니까 OH-로 바꿔줄 필요가 있을 거잖아요. 왜냐면 반응식에는 H 플러스만 남게 될 거니까요. 일단은 이 과정까지만 가지고 먼저 작성을 해보게 된다면 다음같이 쓸 수 있을 거예요. 반응물에 있었던 우리가 바로 4개의 MnO4-가 반응을 하게 되죠. 그리고 3개의 에탄올이 반응한다라고 작성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반응물 쪽에는 3개의 물이 반응식에서 먼저 3배가 되는 게 눈에 띄게 돼 있고요. 밑에서는 생성물 쪽에는 2개의 물이 생성물에 있는데 4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 분자는 3개가 몽땅 다 날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거 쉽게 파악이 되겠고
두 번째는 바로 5개의 H 플러스가 생성물 쪽에 윗줄에 있었다라고 한 거죠. 그럼 3배가 된 거니까 15개가 될 텐데 밑에 줄에 보니까 4개씩 4개 H 플러스하고 반응을 하는 것으로 작성이 되므로 반응물 쪽에는 H 플러스가 하나가 더 작성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서 생성물 쪽은 어떻게 쓰겠니라고 하는 거냐면 생성물 쪽은 따라서 4개의 MnO2가 만들어지게 되겠고 바로 3개의 C2H3O2-가 되면서 바로 물 분자가 몇 개가 남게 된다고요? 생성되는 것은 바로 밑에서 4배, 그래서 8개에서 3개 뺐던 거니까 5개의 물 분자라고 작성을 해주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작성해주고 마지막 5번째 단계에서는 OH-를 양쪽에 H 플러스 개수만큼 더해준다라고 했던 거죠. 그 과정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반식 양쪽에 우리는 H 플러스 개수만큼 OH-를 작성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생성물 쪽에도 그럼 똑같이 OH-를 작성을 해주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작성을 해주게 되면 덕분에 우리는 H 플러스랑 OH-를 만나면 우리가 물 분자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 바뀌어지게 된 물 분자가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니까 하나를 지워주게 되면 4개의 물 분자로 생성물 좀 바꿔줘야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좀 번거롭긴 하지만 어쨌든 이 과정으로 질문 주고 있었던 거니까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주게 된다면 그럼 나머지 12번의 아래 선택지는 쉽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아래 선택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번서는 과정 1에서의 반쪽 반응 가는 환원 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환원 반응이 아니었었죠. 이건 가는 우리가 바로 산화 반응이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과정 2에서 계수 A하고 B에 대한 합은 7이라고 했던 건데 이 말도 틀린 거죠. B에 해당되는 값이 4였었고 A의 빈칸에 들어가는 게 5였기 때문에 합을 써주게 되면 7이 아니라 9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3번에서는 바로 과정 5에서 OH-를 더해주게 되는 개수는 7개가 아니라 1개만 더해주면 됐던 거죠. 완결된 반응식에서는 OH-는 생성물 쪽에 생성된다라고 했던 건 맞는 말이 돼주겠고요. 마지막 5번에서는 에탄올 1몰당 MnO2가 0.75몰이 생성된다라고 했던 건데 개수를 보게 되면 3몰당 바로 4몰에 해당되는 MnO2가 생성이 됐던 거니까 이 말은 아예 안 맞겠죠. 그래서 1몰당 우리가 바로 0.75몰이 아니겠고요. 바로 3분의 4몰이 생성된다라고 고쳐주셔야 되겠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맞겠구나 라고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좀 시간을 잡아먹긴 합니다. 늘 균형 방식 작성에 관련된 문제들은요. 문제가 어려운 건 없는데요. 산화수 계산만 잘해두게 되면 깔끔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다만 그 과정 자체가 시간을 조금은 요하는 과정이에요. 꼼꼼하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2분 이내에 푼다던가 빠르게 뭔가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내용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두시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조금 더 시간을 줄이더라도 산화수법 정도로 해서 개수를 맞춰가는 것 정도가 좀 더 빠른 정도가 되고요. 그 이상은 더 빠르게 시간을 단축시키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간을 약 3분 정도 충분하게 시간을 두고 문제를 풀겠다. 그러니까 다른 문제들에서 시간을 좀 더 줄여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문제를 푸시기를 좀 당부를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는 13번 문제로 이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3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전지 가와 나의 구성과 몇 가지 반쪽 반응의 표준 원전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제시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전지가는 코발트하고 구리를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으니까 더블바를 중심으로 왼쪽이 우리가 기본적인 약속들만 잘 지켜주면 되겠죠. 더블바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는 왼쪽이 산화전극이 되는 거고요. 이게 갈바닉 전지가 됐든지 혹은 전해 전지가 됐든지 그건 상관없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그 기본적인 약속이라고 했던 것들이 뭐예요? 바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전자가 이동되는 방향으로 바표시법을 쓰겠다. 이게 약속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서는 무조건 산화전극으로 작성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오른쪽은 환원전극으로 작성을 해주자.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위에 문제에서도 전지 가와 나라고만 얘기해줬지 갈바닉 전지라고는 얘기를 안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전지가에 해당되는 전지전지 값을 계산했을 때 그 값이 음수가 나오든 양수가 나오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되겠고 일단 어쨌든 코발트하고 구리를 가지고 구성을 해주게 되는 거니까 안에 주어져 있는 바로 도표의 그림으로부터 확인해 주게 되면 코발트는 마이너스 0.28V예요. 그리고 구리는 플러스 0.34V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덕분에 얼마라고 그러면 이 전지전이 값을 얘기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거냐면 농도 조건이 다 표준 조건인 거니까 이 전지전이 값은 표준 전지 전이 값이 돼주겠죠. 그래서 이 표준 전지 전이 값은 0.34V 환원전극의 환원전이 값에서 반응물에 우리가 바로 즉 왼쪽에 즉 산화전극 쪽에 우리가 바로 환원전이 값 마이너스 0.28V를 빼주면 되겠죠.
따라서 계산해 주게 된다라고 하면 0.62V가 되겠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바로 전지 나에 대한 것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해주면 될 거예요. 더블바를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철이 주어져 있고요. 더블바를 중심으로 왼쪽에는 바로 칼럼의 전극이라고 하는 염화수은이 같이 관여가 되어 있는 이온 선택성 전극을 같이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아래 주어져 있는 각각의 값들은 0.77과 0.24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조건들도 포화 조건과 포화라고 하는 조건과 표준 조건이 같이 주어져 있었으므로 주어진 바로 그림에서 그대로 읽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우리가 바로 전지적 값을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0.77V에서 우리가 바로 얼마를 빼주면 되겠니? 라고 하면 플러스 0.24V를 빼주면 되겠죠. 따라서 다음같이 빼주게 되면 이 경우에는 0.53V 정도가 돼주겠네요. 네, 이런 것들 말고는 더는 여기서는 우리가 뭐 추가적인 해석을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항상 더블바를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해 준다라고 했던 것들만 다시 한번 주의를 해두면 되겠고요. 우리 아래 선택지 가서 바로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전지 가에서는 0.62V였었고요. 그리고 전지 나에서는 0.53V였던 거니까 이 내용들 가지고 어떻게 질문 준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1번선 전지 전이는 전지가가 전지 나보다 높다. 네, 이 말은 맞는 말이었었죠.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했던 부분들이었었고 2번은 전지가에서 구리가 양윤의 농도를 0.1 몰농도로 10배를 희석시켜주는 게 되겠죠. 그럼 전지 전이 값은 0.0592V가 낮아진다라고 주어져 있었는데요. 중요했던 건 바로 이 구리가 양이온의 농도를 우리가 바로 얼마만큼 0.1 몰농도로 10배를 줄여준다라고 하는 것이 반응지수 Q값에는 얼마만큼의 변화 비율로 적용되겠니? 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구리가 들어있었던 건 전지가에서 바로 환원전극 쪽이에요. 환원전극 쪽이고 환원전극 쪽이다 라고 하게 되면 다음 같은 수액상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반응물이 돼주겠죠. 그러니까 반응물의 농도를 10배를 희석시켜 주겠다 라고 했던 것이 되주므로 이 말은 우리가 바로 반응지수 Q값에 대해서는 10배를 증가시켜 주겠다라고 한 거랑 같은 얘기가 되줘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달라지게 되는 전지전이의 변화량을 계산해 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전지전이 변화량이다라고 했던 부분은 레른스식에서 뒷부분만 고려해주면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마이너스 이러한 전자의 불수는 2몰짜리 반응이었고요. 0.0592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로그 Q값의 변화 비율이 되겠죠. Q값의 변화 비율이 바로 10배만큼 증가된다라고 했던 거니까 로그 10으로 적용시켜주면 되므로 0.0592V만큼 낮아지는 게 아니라 그에 해당되는 양의 절반으로 그래서 0.0592가 아니라 우리가 이 값을 0.0296V로 바꿔줘야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낮아지는 건 맞았지만 그 값이 틀렸다. 따라서 답은 2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3번선 전지 가를 사용하면 코발트 전극의 무게는 감소가 된다. 왜 그러겠어요? 예, 뭐 당연한 얘기긴 하겠지만 우리가 더블바의 중심에서 왼쪽에 있었던 코발트 전극이 무슨 전극? 그쵸, 산화 전극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무게는 감소가 되는 건 맞다. 자, 전지나에서는 사용할 때 우리가 바로 수은이 산화가 되는 게 맞냐라고 했는데 마찬가지가 되겠죠. 왼쪽에 있었던 수은은 다음같이 바로 수은이 어떤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HG2, CL2로 바뀌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은에 해당되는 산화 상태는 0에서 플러스 1로 산화 상태가 증가가 돼주는 거니까 당연히 산화가 되는 건 맞는 말이 되겠죠. 전지나에서는 백금 전극을 사용했을 때 무게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백금 전극이 어느 쪽에 사용되는 거니?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백금 전극 비활성 전극이죠. 왜 쓰겠니라고 하면 오른쪽에 환원 전극 쪽에 쓸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환원 전극 쪽은 누가? Fe3가 양이온이 바로 누구로 바뀌기 때문에 바로 Fe2가 양이온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는 도체 전극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비활성 전극이 필요하겠고 환원된다라고 하더라도 혹은 이런 전극은 산화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수행상으로만 바뀌어지기 때문에 전극의 바로 무게는 변화가 생기지 않게 되겠죠. 전부 다 수행상으로만 바뀌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수행상이 달라져서. 따라서 덕분에 우리가 무게는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답은 2번이라고 풀어주면 되겠죠. 어때요? 레른스시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갈바니 전지에 관련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특히나 2번에 있었던 것처럼 전지 전이값이 해당되는 수행성의 농도 변화에 따라서 얼마만큼 달라지는 거냐라고 하게 되면 그건 바로 레른스 뒤쪽에 있었던 마이너스 n분의 0.0592 곱하기 바로 로그 Q값의 변화 비율로서 계산해 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전극에 대한 해석이다라고 했던 건 항상 더블바를 중심으로 오른쪽은 환원 전극, 왼쪽은 산화 전극이다라고 했던 것. 가장 기본적인 약속들에 대한 것들만 주지하고 계신다면 문제를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시겠죠? 자, 13번의 답은 2번이었고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 14번 문제 풀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이 EDTA 역적정 방법으로 수용액 시료 중에 니켈이가 양이온 농도를 결정하였다. 자, 우리는 이미 이제 시험이 2022학년도까지 시험이 진행이 됐죠. 벌써 문제가요, 거의 한 20회 가까이 문제가 그동안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그동안 출제가 됐던 비율로 보자라고 하게 되면 실험 문제상 실험 테크닉과 관련된 내용들 가운데서 역적정에 관련된 것만 지금까지 벌써 3번 정도가 밑에서 출제가 됐었고요. 그만큼 중요한 실험 테크닉 가운데 하나가 되고 효과적인 실험 방법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험 방법 자체를 잘 기억을 해두시고 역적정 실험 방법이 문제 실험 과정에서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꼭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같이 문제 풀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험 과정 가에서 첫 번째에서 삼각 플라스크의 미지 농도의 니켈이가 양이온이 포함된 수용액 10ml와 0.05몰 농도의 Na2 EDTA 표준용액 20ml를 넣었다라고 첫 줄에 제시를 해주고 있는 이 과정 자체가 바로 역적정 실험 테크닉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미지 시료보다도 충분히 과량으로 양을 넣어줬다라고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했던 건 정확한 양으로 넣어준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음과 같이 우리가 바로 정량으로 넣어주게 되면 이 정량으로 넣어주게 된 EDTA는 당연히 니켈이가 양이온과 1대1로 반응을 하게 되는 EDTA, 바로 6자리 리간드잖아요. 그럼 이런 6자리 리간드인 킬리트 리간드가 반응을 하게 될 때 굉장히 반응 잘하기도 하지만 정량으로 넣어준다라고 했던 이 측면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과량이 돼요. 그래서 이 정량으로 넣었던 0.05몰 농도 곱하기 20ml 곱으로 써보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100분의 5, 20분의 1 곱하기 20이 되기 때문에 1m몰이 돼줍니다. 따라서 덕분에 우리는 넣어줬던 EDTA는 그 1m몰에서 시료로 들어있었던 농도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니켈이가 양이온 농도를 X몰 농도라고 해보게 되면 1대1로 반응하게 되는 거니까 약 10x 밀리몰만큼은 반응을 해서 줄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10x 밀리몰만큼은 반응을 하고 남게 되는 이만큼이 반응하고 남는 잔여량에 바로 EDTA가 남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미지시료보다는 항상 많은 양을 넣어줘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인산 완충액을 가지고 pH가 5점으로 반응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이레놀 오렌지 지샥을 넣어주게 된다라고 하는 게 세 번째 과정에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이 수행상 안에는 어떤 애들밖에 없겠니라고 하면 니켈은 남아있는 게 없죠. 니켈은 전부 다 EDT하고 결합을 하고 있는 것만 있겠고요. 그리고 반응하고 남은 과량의 EDTA가 남아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지시약을 넣어줬으니까 지시약이 우리가 들어있는 상태의 용액이 만들어졌게 되겠죠. 그 용액의 색깔이 밑에 네 번째 보니까 연두색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 이 자체 색깔이 연두색인 건구나 라고 하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색깔이 자주색으로 바뀔 때까지 0.02몰 농도의 징크이가 양이온으로 표준용액으로 적정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마지막에 우리가 바로 적정한다라고 하는 게 측정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적정은 누굴 측정하겠니? 라고 하는 건데 다름이 아니라 남아있게 되는 바로 이 EDTA를 측정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EDTA를 측정한다라고 하는 건 바로 잔여량의 EDTA를 측정한다라고 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 남게 된 그 양은 0.02몰 농도의 징크이가 양이온과도 마찬가지로 1대1로 반응할 테니까 들어가야 되는 부피값이 10ml다라고 아래 제시를 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면 곱하기 바로 10ml에 해당되는 것만큼, 즉 0.2mm만큼이 잔여량으로 남아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또 무슨 말이 되기도 하겠어요? 곧 이 말은 우리한테 1 빼기 바로 10x 밀리몰에 해당되는 것만큼이 0.02 곱하기 10mm몰, 0.2mm몰. 그러면 다시 해서 바로 10x 밀리몰에 해당되는 그 양은 얼마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10x라고 했던 그 양은, 반응으로 소진됐던 그 양은 바로 0.8mm몰에 해당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 따라서 우리가 바로 미지시로 해당되는 농도는 0.08몰 농도의 니켈이가 양이온 수용액이었구나. 그죠? 그리고 연두색에서 자주색으로 바뀌었던 이유는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당량점에 도달한다, 즉 변색이 된다라고 한다는 사실은 일단은 EDTA가 다 반응을 하고 나서 색깔이 바뀌어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똑같이 니켈이가가 바로 EDTA랑 결합을 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징크를 넣어줘서 우리는 잔여량의 EDTA를 다 반응시키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바로 더 추가로 넣어줬던 한 방울이라도 더 들었던 징크이과 양이온은 지시약과 결합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수액의 색깔이 자주색으로 바뀌게 된 거지. 요거 얘기해 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과정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지시약의 변색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도 같이 파악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나머지 내용들은 문제에서 어떤 것들을 더 추가로 질문 주고 있는지, 혹은 어떤 개념들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지 같이 확인해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질문 주고 있었고요. 자, 과정 1에서 EDTA 몰수는 시료 중에 니켈과 양이온보다 반드시 당연히 커야 된다라고 하는 건 당연하게도 우리는 이 시료의 양을 측정하고자 했던 거니까 항상 미지 시료보다는 우리가 넣어준 양은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서는 과정 4에서 용액이 연두색이었다라고 했던 부분은 우리한테 바로 그 자이레놀 오렌지가 니켈과 양이온과 창물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런 건 전혀 아니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바로 답은 2번이 틀린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금방 풀 수가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창물 형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이레놀 오렌지 자체 색깔이 연두색. 3번에서는 과정 4에서 자주색이 나타났던 이유는 자이레놀 오렌지가 니켈이가와 창물 형성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던 것 이미 위에서 같이 확인을 해드렸던 내용이었었고요. 그게 바로 3번이었었네요. 그렇죠? 네, 3번에서는 바로 자이레놀 오렌지가 변색됐던 이유를 얘기해주고 있고요. 4번이 좀 중요하죠. 4번에서는 pH 5.5에서 징크이과 양이온과 ETA 창물 형성 상수는 바로 징크이과 양이온과 자이레놀 오렌지 사이에서의 창물 형성 평형상수보다도 크더라. 이건 왜 중요한 거니라고 하면 잘못해서 만약에 지시약과의 반응성이 더 높아버렸다. 이런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럼 먼저 결합을 해버리게 되면 잔여량과 반응하기도 이전에 지시약과 반응을 하는 걸 통해서 변색이 바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잔여량을 측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같이 좀 비교를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은 창물 형성 상수를 전부 다 비교로 생각해 둘 수 있어야 돼요. 창물 형성 상수를 비교했을 때 누가 제일 커야 되는 거니라고 하면 일단 미지시료하고 결합을 하게 되는 ETA와의 바로 창물 형성 상수가 제일 커야 돼요. 왜냐면 징크를 넣어주게 되더라도 징크가 치한 반응이 일어나서 이거를 떼버리고 바뀌어지는 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잔여량만 반응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녀석보다는 누가 더 커야 되겠니라고 하면 그 다음이 와야 되는 건 징크가 돼야 되겠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은 EDT하고 먼저 반응이 다 이루어져야지 되겠고 그리고 나서는 누가 또 반응성이 또 커야 되겠니라고 하는 건데요. 그 다음은 바로 징크하고 지시약 사이에서의 바로 창물 형성 상수가 돼줘야 될 거예요. 그래 이제 반응하고 나서는 추가적으로 징크가 들어왔을 때 지시약과 반응하면서 변색이 확 일어나게 되겠죠. 어떤 얘기도 또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제 반응성이 떨어지는 건 니켈 이가 양이온이 그렇다고 수행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면 EDT하고 반응을 해서 평형 상태에 도달해 있을 거잖아요. 미지시료가 거의 대부분 다 반응하다라고 하더라도 아주 눈곱만큼 남아있기도 하겠죠. 근데 그 정도 남아있어도 지시약 눈곱만큼 들어간 서너 방울과는 반응을 통해서는 우리가 변색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니켈과는 지시약과는 창물 형성 상수가 제일 작아야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딱히 변색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시약 자체 색깔로 연두색으로 있겠지. 이 정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다음같이 우리가 바로 창물 형성 상수를 비교로 해서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5번에서는 니켈이과 양이온의 농도가 0.08몰 농도이다. 이건 이미 위에서도 계산했던 거니까 다시 한번 참고를 해두도록 하시고요. 창물 형성 상수 비교하는 것들 다시 한번 개념상 점검만 해 두신다면 여러분들이 다음 같은 실험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도 앞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거고요. 특히 실험 테크닉상, 실험 방법상 여러분들이 역적정에 관련된 문제들은 항상 미지시료에다가 정량으로 반응 물질과 같이 첨가해준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덕분에 미지시료를 전부 다 반응시켜주고 정량으로 넣어줬던 그 물질이 반응하고 남은 잔여량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그 이후에 가서 적정으로 알아내겠다라고 하는 게 역적정 실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같이 우리 4회 문제들을 모두 다 14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시면서도 기출문제들을 이렇게 회차별로 한 번씩 중간중간에 꼭 풀어보시기를 좀 당부를 드려요. 왜냐면 전체적인 내용들을 점검으로 공부를 하면서도 단원별로 계속 파고들다 보면 전체 내용이 좀 잊어버릴 때가 생기기도 하고 개념들이 또 헷갈릴 때도 생겨요. 근데 재밌는 건 화학은 전반적인 내용들이 실상 모두가 다 마치 고리처럼 쭉 다 연결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뒤에 있는 내용들을 하다 보면 앞에 있는 내용도 잊어버리기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이렇게 회차별로 문제를 푸시면서 중요 내용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그 마지막
그래서 합격하는 그 마지막까지 저도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파이팅!